안녕하세요, 여러분. 린입니다. 오늘은 이력서 작성법, 포트폴리오 웹사이트 만들기, 인터뷰 준비 방법, 최종 합격 결과까지 공유해 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작년 12월까지는 온라인으로 지원만 했고 1월부터 본격적으로 링크드인 활용하면서 네트워킹 했어요. 그 외에 지원할 때도 체크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력서죠. 저는 학교 커리어 센터나 네트워킹 콜 등을 통해 이력서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다들 이력서는 너무 괜찮다고 좋다고 심지어 학교 커리어 센터에 와서 제 레주메를 본 한 리크루터는 사진 찍어 가기도 했어요. 다만 다들 눈으로 볼 때는 내용이 너무 좋은데 ATS에서 점수 잘 나오는지 체크만 해보라고 했죠. ATS란 Application Tracking System의 줄임말인데요. 미국에선 지원자가 너무 많으니 리크루터가 지원자 레주메를 하나하나 다 읽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 넣는 거죠. 그럼 이 시스템이 이력서를 싹 읽고 얼마나 괜찮은지, 특정 포지션에 얼마나 적합한지 지원자 점수를 냅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ATS를 쓰는 회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기사 보면 포춘 500 회사들 중 2023년에 ATS를 사용해서 지원자를 걸러낸 회사가 97% 이상이래요. 그래서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리크루터들과 얘기를 해보니 최소 70점 이상 나온 이력서만 본다고 했거든요. 본인 이력서에 대한 ATS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무료 웹사이트들은 구글링하면 금방 찾을 수 있는데요. 저는 Enhance CV, Live Career, My Perfect Resume, Resume Worded를 활용했어요. 무료이고 사용 방법이 쉬워서 썼죠. 점수 내는 방법이 각각 다 조금씩 다르다 보니 모두 다른 점수를 주지만 모든 곳에서 평균 70점 이상 받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점수가 높게 나오게 현재 업로드한 레주메를 수정해주는 옵션도 있는데요. 적용해보면 점수만 높고 포맷이나 문구 등이 제가 보기엔 이상하더라고요. 특히 여기 사이트들에서 추천하는 포맷은 공대생들에게는 맞지 않는 포맷인 것 같아요. 비추입니다. 이것보단 제이크 레주메라고 공대생, 특히 개발 쪽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형태가 있거든요. 이렇게 구글링하면 바로 나와요. 오버리프로 작성해야 하긴 하는데 잘 살펴보시면 절대 어렵지 않아요. 이거 추천해요. 만약 사람이 봤을 때 이상하면 ATS는 통과해도 이후 리크루터가 직접 봤을 때 걸러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이트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를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고 적당히 점수 높게 나오게 본인 레주메를 잘 다듬으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높은 ATS 스코어가 잡마켓이 좋을 때는 큰 상관없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이미 좋은 곳에 취직한 분들 이력서도 넣어봤는데 50점대에서 60점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약간 띠용했지만 그때는 취업시장이 좋았으니 가능했던 거고 지금은 취업시장이 안 좋으니 뭐 비교할 순 없죠. 안 좋은 잡마켓에서는 뭐라도 놓치면 안 되죠. 아무튼 어떻게 하면 점수를 높일 수 있나 찾아보는 중에 레딧에서 본인이 모든 사람들 레주메 ATS 점수를 높여줬고 그 사람들은 다들 빅테크에서 인터뷰 제안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쓴 사람 글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래서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클릭해 프로파일을 보니 인도에 있는 인도분이었는데 영어를 쓰니 미국 사람들 레주메 첨삭도 많이 했더라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데이터 애널리스트를 많이 했고 후기도 되게 좋았습니다. 25달러 내고 바로 신청했어요. 그리고 비디오 챗으로 당일 미팅을 했는데 원래 30분 챗인데 10분 정도만 했어요. 제 소개하고 이분이 알겠다고 하고 고쳐서 3일 후에 바로 90점 이상 나오는 레주메를 주겠다고 자신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쓰는 레주메 스코어링 사이트가 있는데 레주메 월드라는 곳이었어요. 여기 스코어 기준으로 90점 이상이 나오게 하겠다고 했어요. 물론 사이트마다 점수 기준이 다르지만 그래도 여기서 90점 이상이면 다른 곳에서도 80점은 나오겠다 싶었고 해주는 분도 자신감이 정말 넘치게 말했고 후기들도 좋았으니 믿고 맡겼죠. 근데 결과를 받기도 전에 이 미팅이 끝나면 바로 리뷰를 남겨야 하더라고요. 제 레주메를 잘 신경 써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직 받은 건 아무것도 없지만 별 5개에 너무 감사하다고 마치 이미 받은 것처럼 리뷰를 남겼습니다. 근데 이분이 잠수를 탄 거예요. 정말 3일 후에 바로 받을 수 있냐고 몇 번을 다시 물어봤는데 호언장담하더니 2주 후에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애가 탔는지 몰라요. 그리고 레주메를 줬는데 2주 동안 제 원래 레주메를 제대로 읽은 건 맞나 싶게 엉망이었어요. 포맷도 이상했고
제가 원래 7여 개의 프로젝트 중 골라 쓸 수 있게 자료를 드렸는데 같은 프로젝트 하나를 2개로 나눠서 아무렇게나 쓰거나 하지도 않은 프로젝트를 갑자기 써놓거나 심지어 제 학부 전공도 갑자기 문헌정보학이 아니라 물리학이랑 수학과로 바꿨더라고요. 이건 누구 레주메야 싶었죠. 이름만 제 이름이었어요. 아무튼 1부터 100까지 말도 안 되고 이상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말한 사이트에서는 95점 나왔더라고요. 내용이 엉망인데 95점 나오면 무슨 소용인가요? 게다가 스코어 통과한 후에는 리크루터와 하이링 매니저가 직접 볼 텐데 어림도 없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쓰던 무료 스코어링 사이트들에 넣어보니 50점대가 나오더라고요. 이럴 수가. 근데 제가 여러 가지로 너무 지치기도 했고 이분이랑 실랑이를 벌이는 데까지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아서 그냥 땡큐 하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다시 연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점수가 잘 나올까? 보니까 레주메에 여유 공간 없이 내용이 너무 빡빡해도 점수가 낮게 나오고 섹션별로 크기가 너무 달라도 점수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정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결과 위주, 임팩트 있는 동사들로 문장들을 구성했죠. 그랬더니 73점에서 79점까지도 나왔습니다. 또 기계가 판별을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포지션에 맞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레주메 빈 부분들에 하얀색 글씨로 각종 키워드를 다 적어놓는 학생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핵심 키워드들 때문에 ATS에서 해당 직무에 적합한 인재라고 판단될 수 있고 그렇게 리크루터에게 전달되면 리크루터가 볼 때 그 키워드들이 하얀 글씨니까 안 보이고 깨끗한 레주메인 거죠. 저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레주메에 이어 포트폴리오 웹사이트 얘기도 해볼게요. 보통 레주메 이름 바로 아래에 포트폴리오 웹사이트 주소 많이 넣거든요. 저는 제 웹사이트를 미국 대학원 지원할 때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활용해서 만들었었고요. 이 언어들이 어렵지 않으니 여러분도 조금만 배우면 금방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대학에 온 이후로도 매번 정보 추가하긴 했는데 이번에 제대로 디벨롭 했습니다. 먼저 왼쪽 상단에는 제 이름이랑 지역 써 있고요. 총 7가지 섹션을 만들었는데요. 이름 부분이나 홈을 클릭하면 지금 보시는 이 첫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첫 화면은 왼쪽에 사진 넣고 밑에 아이콘 클릭하면 제 링크드인과 깃허브로 연결됩니다. 또 레주메랑 CV도 클릭하면 PDF 형식으로 된 걸 바로 볼 수 있죠. 오른쪽에는 엘리베이터 피치 느낌의 제 소개글이 있습니다. 바로 밑은 에듀케이션 섹션인데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내려도 되고 위에 메뉴에서 에듀케이션 클릭해도 됩니다. 홈 화면에서 벗어나면 오른쪽 하단에 탑 버튼이 나오게 만들었고 이거 클릭하면 아무리 밑으로 내려가도 항상 제일 위로 올라올 수 있어요. 아무튼 에듀케이션 살펴보면 어차피 이 사이트는 제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거니 대학교, 교환학생, 학점은행 들었던 거, 조지아텍, TA까지 넣었어요. 다큐멘트 클릭하면 Official Transcript 파일이 나오고요. GPA도 바로 볼 수 있고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 있는 수업명들도 적었습니다. 또 단위 날짜를 일자까지 적은 이유는 이번에 많이 지원해보다 보니 대부분은 월까지만 요구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정확한 일자를 원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찾아보기가 너무 불편해서 아예 제 웹사이트에 일자까지 넣어버렸습니다. 제가 필요할 때 언제든 참고할 수 있도록요. 그 밑은 Experience 섹션인데요. 굵직굵직하게 U+랑 월마트만 넣었습니다. 내용은 레주메에 쓴 거 그대로 썼어요. 그리고 기술이나 사용한 모델링, 토픽 같은 거는 빨간색 기울기로 표시해서 눈에 띄게 했죠. 프로젝트 섹션은 조지아텍에서 했던 프로젝트들 위주로 넣었고요. GitHub 클릭하면 해당 프로젝트 GitHub 코드, PPT 클릭하면 발표 자료, PDF 클릭하면 레포트 쓴 거 파일이 열립니다. 레주메에는 자리가 부족해서 프로젝트 2개만 넣었지만 여기에는 했던 프로젝트 마음껏 다 썼죠. 필요할 때 레주메에 골라 쓰기 좋게 결과와 임팩트 위주로 작성한 문구도 있지만 디테일한 방법과 스킬, 파이썬 썼다면 활용한 라이브러리도 적었는데요. 생각보다 인터뷰에서 프로젝트에 대해 굉장히 딥하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정리를 안 해놓으면 인터뷰 하기 전에 정확히 어떤 프로젝트 어떻게 했는지 매번 코드 처음부터 다 다시 훑어봐야 하고 레포트 썼던 거 읽어봐야 하고 이것저것 찾아봐야 하고 불편해서 여기에 이렇게 한 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것만 읽어봐도 그때 프로젝트가 딱 기억나고 인터뷰 답변도 하기 좋게요. 다음은 스킬 섹션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언어나 파이썬 라이브러리,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가로서 실제 회사 업무에서 해봤던 토픽들도 적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제 스킬을 보여줄 수 있는 GIF들을 넣었는데요. 학교 다니면서 과제했던 거 결과물들 중 보여주기 좋은 것들 몇 개만 뽑은 겁니다. 예를 들어 과제에서 파이썬 코드 돌리면 이터레이티브 과정을 통해 결과물이 최적화되잖아요. 그 과정의 사진들이 쭉 나오면 그거 다 캡처해서 묶어서 GIF로 만들고 이렇게 넣은 거예요. 아무튼 이런 스킬 부분 이미지로 눈에 띄게 추가하는 건 네트워킹 콜 하면서 많은 분들이 추천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두 개 자격증과 수상 경력은 자체적으로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른 페이지에 넣었습니다. 자격증의 경우 마우스로 클릭하면 제가 받은 해당 자격증 파일들을 각각 다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런 포트폴리오 웹사이트는 다들 그래도 공대 나왔으면 있는 걸 추천하더라고요. 리크루터들은 테크 쪽 전문 지식이 없어서 정확히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르지만 이렇게 웹사이트에 본인 해놓은 것들까지 이미지로 쫙 해놓으면 아, 그래도 이 사람 꽤 잘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라는 인상을 준다고요. 자, 이제 우리에겐 스코어 높은 레주메도 있고 열심히 만든 포트폴리오 웹사이트도 있고 링크드인을 통해 네트워크도 구축했으니 리퍼 받아서 지원하면 되겠죠? 리퍼는 현재 채용 중인 팀의 하이링 매니저, 리크루터, 팀원한테 받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그냥 그 회사 아무 사람한테나 그래도 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보니 재작년과 달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직무 지원 후 인터뷰 전에 하는 코딩 테스트가 다 사라졌더라고요. 챗GPT가 나오면서 그걸 이용할 수도 있고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대신 다 라이브 코딩 테스트로 바뀌었더라고요. 인터뷰하는 중에 실시간으로 코딩 테스트를 보는 곳이 대다수예요. 아무튼 코딩 테스트 준비는 리드코드로 했고요. 올해 정말 1월부터 학기 중에도 꾸준히 풀었네요. 정확히 몇 개 풀었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 공유드리자면 최종 인터뷰를 할 때까지 총 700여 개의 리트코드를 풀었습니다. 저는 리트코드도 1년 프리미엄을 끊었는데요. 프리미엄을 구매한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몇 개는 원래 자물쇠로 잠겨 있거든요. 두 번째는 특정 회사 기출문제를 모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푼 문제들을 살펴보면 데이터베이스 클릭했을 때 나오는 문제는 SQL, 판다스 두 개 버전으로 전부 다 풀었고요. 알고리즘은 블라인드 75 리스트나 특정 회사 최근 6개월 기출문제 프린트해서 처음부터 쭉 풀었습니다. 알고리즘 문제는 하드는 거의 풀지 않고 이지랑 미디엄만 풀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미디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풀다 보면 미디엄도 생각보다 어려운 게 많습니다. 매번 새로운 문제를 풀기보단 풀었던 문제 또 풀고 또 풀고 했어요. 그리고 인터뷰가 잡히면 제가 인턴 준비 영상에서 공유드렸던 방법처럼 구글에 해당 회사명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터뷰 검색해서 글래스도어에 사람들이 올려놓은 후기에 나왔던 질문들 싹 모아서 기첩에 정리했어요. 각 질문들의 답변도 준비하고요. 한 폴더 안에 여러 회사들 정리하기도 하고 최근에 큰 회사들은 폴더를 따로 만들기도 했네요. 여러 회사 정리한 거 들어가 보면 회사별로 인터뷰 주제별로 파일 따로 만들어서 정리했는데 보통 한 회사당 서너 개 파일 정도 썼네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서 라이브 코딩 외 인터뷰 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와 본인이 한 프로젝트 한두 개 정도는 소개할 수 있게 준비해두면 좋죠. 그리고 통계학, 머신러닝, 딥러닝 개념들은 물어보면 술술 설명할 수 있게 항상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이게 양이 제일 많은데요. 그래서 인턴 때부터 하도 반복해서 하다 보니 이제 자다가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SQL에서 프라이머리 키가 뭐냐든지 파이썬에서 뮤터블과 이뮤터블의 차이가 뭐냐든지 등의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회사에 따라 같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도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따라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른데요. 서너 개 회사 인터뷰 정리만 해도 거의 모든 토픽을 커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또 케이스 스터디나 비헤이비어 인터뷰도 준비해야겠죠? 폴더를 따로 만든 큰 회사들은 글래스도어 외에도 리뷰란 리뷰는 다 찾아보면서 좀 더 자세히 정리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 할 때 잘 정리하면 이후에는 정리했던 부분들 쭉 복습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A 회사 인터뷰 본다고 A 회사 파일만 보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다른 회사 정리한 것들도 다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복습하거든요. 그런데 각 파일별로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한 파일 한 파일 너무 길다 보니 모든 걸 매번 다 살펴보기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상위 폴더에는 이 모든 걸 합쳐 토픽별로 파일을 만들었는데요.
중복되는 내용 다 없애고 인터뷰 보기 직전에 마음 차분하게 가라앉히면서 쭉 읽어보면 좋을 핵심 개념들 정리한 거예요. 예를 들어 회사별로 정리한 파일에는 A 회사에서도 랜덤 포레스트 질문이 나왔고 B 회사에서도 랜덤 포레스트 질문이 나왔으면 서로 다른 파일에 중복해서 같은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없애는 거죠. 특히 서머리 파일은 각종 회사에 나왔던 통계학, 머신러닝, 딥러닝 개념을 다 담고 있다 보니 엄청 기네요. 이렇게 공을 들인 결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말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지원해라, 데이터 애널리스트를 지원해라 그런 얘기도 종종 들었는데요. 실제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채용하는 숫자가 훨씬 많기도 해요. 인턴할 때도 당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인턴은 400여 명이었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턴은 20명 정도였습니다. 규모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느껴지시죠? 풀타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너무 코딩이고 데이터 분석가는 너무 비즈니스가 강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건 테크가 강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였거든요. 그럼에도 저도 너무 취업이 안 되니까 다른 직무도 지원해야 하나 했는데 제가 원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취업이 되어서 정말 좋네요. 또 제가 들어가게 된 팀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팀이지만 엔드 투 엔드로 데이터 수집부터 모든 걸 직접 하는 팀인데요.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도 겸할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뽑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인터뷰에서 리트 코드 미디엄 정도 알고리즘 라이브 코딩도 여러 번 봤는데요. 무사히 다 통과를 해서 원하는 대로 비즈니스보다 테크가 강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팀에 가게 되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희 팀원들은 대부분 시애틀에 있어서 시애틀에 올지 풀재택으로 할지 선택할 수 있었어요. 사실 요즘 잡마켓이 안 좋아서 릴로케이션 피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해당 회사가 있는 지역 사람들만 뽑는 경우도 많은데요. 다행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애틀을 선택하면 회사에서 비용 지원 받고 이사를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인턴할 때는 제가 재택하기 싫다고 직접 가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당시 제 멘토는 풀재택이었어서 리모트로 소통했는데요.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풀재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조금 사라졌고요. 지금 애틀랜타에 친구들도 많이 있고 교환학생 때 잠깐 시애틀에서 지냈었는데 저는 시애틀보다는 애틀랜타가 좋아서 일단은 풀재택으로 선택했습니다. 일하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시애틀로 갈지도 모르겠네요. 연봉도 지역에 따라 조정이 된다고 했어요. 일하다가 중간에 옮겨도 그에 맞게 연봉이 다시 조정되는 거죠. 미국은 주마다 물가가 진짜 많이 다르거든요. 애틀랜타는 사실 미국 도시치고 저렴한 편에 속하는데요. 기본급이랑 성과급, 스톡 등 이것저것 합하면 2억이 넘네요. 연차는 무제한입니다. 비자의 경우 해당 직원의 상태를 보고 선택권을 줍니다. OPT 1년 하고 H1B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듯 H1B는 랜덤으로 뽑히는 비자라 안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영주권 발급은 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스템 OPT라 3년 동안 OPT를 유지할 수 있으니 아예 근무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회사에서 영주권 작업을 시작해서 H1B 지원 과정 없이 바로 영주권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제가 영주권 지원하는데 조건만 충족하면 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죠? 아무튼 캄캄한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았는데 해피엔딩이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무엇보다 첫 직장을 정말 좋은 곳에 원하는 직무로 들어가게 되어 너무 감사해요. 비자나 이직 등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겠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최종 합격되기까지 제 지원 과정에서 겪은 스토리를 쭉 풀어볼게요. 회사가 갑인 이 시기에 수많은 지원자들 중 한 명으로서 존중받지 못했던 경험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도 더 공감이 되고 그래도 결국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피챗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벌써 60여 분과 대화를 했네요. 저는 최대한 알차게 제 모든 자료를 공유하면서 커피챗 상담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 상담을 위해서는 제가 여기에 써놓았듯 꼭 사전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질문해 주시는지에 따라 제가 더 많은 자료를 공유드리게 되기도 더 적은 자료를 공유드리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최대한 이렇게 저렇게 여쭤보고 더 알려드리고 대답을 드리려고 하지만 그래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해주실수록 좋은 것 같아요. 특히 구독자이신 경우 처음에 먼저 어떤 영상 보셨는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도 유튜브에서 이 영상에서 뭘 봤는데 이 부분이 더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것도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커피챗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 중복 없이 알차게 상담해드리고 싶은데 이건 유튜브에서 얘기했는데 혹시 이미 보셨나? 다시 말씀드려야 하나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상담에 정성 들이는 만큼 후기도 정성껏 작성해 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후기들 보면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그럼 끝!